그래서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소름 내시면 누던지. 집안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얘도 안 낳고. 그럼 대체 뭘 하려고 시집 온 거야? 돈이나 벌어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계집애는 맞아도 싸. 우리 아들, 너 만나고 인생 꼬였어. 원래 사업 잘하던 사람이야. 똑똑히 들어. 며느리. 내년까지 애 안 가지면 이혼해 알아들었어. 어머님, 그땐 소리하지 마.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러. 그날 밤, 딸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CCTV 영상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모습은 영상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휴대폰 위치는 신혼집이 아닌 충남의 한 전원주택.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주택가, 겨울 오후에 차가운 햇살이 작은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문기태는 작업대 앞에서 고장난 방법 카메라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78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전직군 정보보안 장기였던 경험이 이런 정밀한 작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은 핸드폰 배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 딸 다혜라는 이름이 떴어요. 기태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혜야 아빠, 핸드폰 넘어뜨려 오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기태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오랜 정보보안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건강하시죠? 다혜가 물었지만 목소리는 평소의 밝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은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다혜가 대답했지만 마이 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태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2년 전 결혼한 후 딸과의 통화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통화할 때마다 이런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활발하고 밝았던 다혜는 어디 간 걸까요? 다혜야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빠한테 숨기는 거 있지? 기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빠 사실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뭔데? 말해봐. 우리 집 도어락이 자꾸 오작동해서 너무 불안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거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나오거나 그래서 문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기태의 전문가적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도어락 오작동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딸의 불안한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말글 더 큰 문제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빠가 한번 봐줄까? 내일 시간 되면 집에 들릴게. 방법 장비는 아빠가 제일 잘하니까 정말요? 다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재훈이가 좀 예민할 수도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기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일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 사위 정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톤이 상당히 날카롭고 짜증스러웠어요. 아빠예요. 다혜가 옴치러 등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아버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 줘봐. 재훈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괜한 소리에 쓸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니야, 도어락이 고장났다니까. 내가 한번 봐주려고 내일 시간 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수리업체 불러서 해결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멀리서 오실 필요 없어요. 재훈의 말투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기태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장인어른이 도와주겠다는 걸 그렇게 극구 거부하는 걸까요? 괜찮아. 어차피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보고 올게. 아, 네. 그럼 재훈이 마지막에 동의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기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 사위에 과도한 개입과 거부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뀐 통화 분위기까지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다혜, 어떠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재훈이 태도도 이상하고 기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기태는 작업대로 돌아가 공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락 수리용 부품들을 챙기면서 문득 작은 IP 카메라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최신형 소형 카메라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잠들기 전까지 딸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전직 정보보안 장교로서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카메라 하나가 딸의 숨겨진 지옥 같은 현실을 드러내게 될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공부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희 집에 다녀올게. 기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딸 상태 좀 자세히 봐주세요. 기태는 지하철을 타고 딸의 신혼집이 있는 동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며 마음속으로 딸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다희가 나타났는데 기태는 깜짝 놀랐어요. 딸의 얼굴이 많이 양해어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혜야,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사위 정재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집에 있는 게 신경 쓰였어요. 재원은 기태를 보고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도어락 좀 봐주려고. 그런데 너 오늘 회사 안 가니? 아, 오늘 휴가예요. 재훈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재훈이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태는 현관 도어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니 배터리 접촉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배터리 접촉이 불량이네. 습기 때문인 것 같아. 금방 고쳐줄게. 기태가 말하며 공부를 꺼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재훈이 다혜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좀 타와. 그리고 아버님께 과자도 드려. 매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태는 도어락 수리를 마치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결혼 사진도 보이지 않았고 다혜의 개인 물건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기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바쁘긴 하지만 다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다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해요. 기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딸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위가 계속 끼어드는 걸까요? 그런데 아버님 도어락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인가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지.
보통은 오래 써도 문제 없어. 근데 습기나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기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기태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딸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다혜야, 밤에 무서우면 작은 카메라라도 하나 설치해 두는 게 어떨까? 요즘 뉴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 1인 가구나 신혼 부부들 노리는 범죄자들 말이야. 다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정말 밤에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훈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님,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동네가 원래 안전하거든요. 안전해도 마냥을 위해선 지 요즘 카메라도 작고 성능 좋은 게 많아. 기태가 고집했습니다. 재훈이 눈치를 보더니 마지막에 동의했어요. 그럼 작은 걸로 하나만요. 기태는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IP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소형 카메라로 별도 전원이나 복잡한 설치 없이도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됐어요. 이거 거실 한쪽 구석에 놓아주면 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기태가 설명하며 TV 근처 선반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동안 기태는 재훈이 표정을 계속 관찰했어요. 분명히 불편해하고 있었지만 장인어를 앞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이제 됐다. 이 앱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태가 다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이제 좀 안심이 돼요. 다혜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태는 딸을 잠깐 따로 불렀어요. 다혜야, 정말 괜찮은 거지.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내 아빠 걱정 마세요. 다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태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야윈 얼굴, 사위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딸에게 설치해준 카메라 앱을 자신의 핸드폰에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카메라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기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앱에 설치해준 카메라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온이요, 언원이요. 처음엔 그냥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화면 속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재훈이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재훈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온 대화를 저렇게 심각하게 하나 기태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갑자기 재훈이 벌떡 일어나며 맥주캔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캔이 굴러가며 맥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다혜가 깜짝 놀라며 몸을 옴츠렸어요. 기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재훈이 다혜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딸의 이마를 거칠게 찔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당하고 있었어요. 재훈의 입모양을 보니 또 나한테 말겠고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기태가 이를 안 물었습니다. 재훈이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리모컨이 다혜의 어깨에 맞았고 다혜가 아픔을 참으며 와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테이블 위에 잡지를 집어 다해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혜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기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훈이 다혜를 일으켜 세우더니 거실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혜 양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다혜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 기태가 화면을 보며 간절히 중얼거렸어요. 재훈이 다혜를 놓고는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쿠션이 다혜의 얼굴에 맞았고 다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다혜의 등이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다혜가 고통스러워하며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어요. 재호는 그런 다혜를 보고도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혜 앞에 다가가서 턱을 거칠게 잡고 자신을 쳐다보게 했어요.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혼이 만족스러운 듯 다혜를 놓고는 부엌으로 가서 맥주를 더 가져왔습니다. 기태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어요. 눈 가리.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재혼이 다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TV를 켰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테이블에 기대서 허리를 만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재혼이 다혜를 쳐다보며 뭔가 말했습니다. 다혜가 놀람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 시간에 뭘 하라고 하는 거야? 기태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다혜가 부엌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말이죠. 허리가 아픈지 자꾸 한 손으로 허리를 만지면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며 다혜가 요리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큰 소리로 뭔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재혼이 부엌으로 가서 다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혜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혔어요. 다혜가 깜짝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혼이 다혜 귀에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다혜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혼이 다혜를 놓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뚝 꺼내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다혜는 떨어진 국자를 주워 씻고 다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서 국자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기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끔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되어야 딸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라면을 다 끓이며 다혜가 그릇에 담아 재혼에게 갖다 줬습니다. 재혼은 한 젓가락 먹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라면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다혜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혼이 일어나서 다혜에게 다가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혜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우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는 편차르인데 뜨거운 국물에 손이 되었는지 아고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재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혜를 계속 질책했습니다. 했는데 기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혜가 바닥을 닦고 다시 라면을 끓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다혜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간 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혜가 새로 끓인 라면을 재혼에게 갖다 주고 재혼이 먹는 동안 바닥에 앉아 기다렸어요. 기태는 앱을 종료하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야.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 충격적인 밤 이후 기태는 며칠 동안 딸의 집을 몰래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재혼의 폭언과 물건 던지기 다해 눈물과 굴복.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요된 집안일까지. 이 새끼 정말. 기태는 증거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카메라 화면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재혼이 극진히 모시는 걸 보니 신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시댁이 왔네. 기태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첫 신상부터 까칠해 보였어요.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 흠을 잡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다혜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다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차도 제대로 못 들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우려드릴게요. 다혜가 황급히 사과했어요. 다시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들이면서 며느리 이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어. 시어머니가 비안 양고렸습니다. 재호는 옆에서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다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기태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집 정리도 엉망이고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정말 죄송해요. 다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냈어요. 그런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벌써 2년인데 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직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은이야? 34면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요즘 며느리 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시집와서 애도 안 낳고 애를 낳으려면 준비가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돈 때문이야, 돈? 그럼 내가 벌어서 뭐해? 집에서 애 낳아보고 살림이나 해야지. 재원이 거들었어요. 다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마음의 준비 시어머니가 비우셨습니다. 결혼하면서 무슨 마음의 준비를 못했다는 거야? 애도 안 낳고 밥이나 제대로 해. 맞아도 싸. 기태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맞아도 싸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다혜를 몰아붙었어요. 내가 내 나이 때는 벌써 애들을 낳았어. 요즘 며느리 이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다혜는 말없이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도 안 낳고 그럼 대체 뭘 하려고 시집 온 거야? 돈이나 벌어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다혜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오는데요.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시시 던지시 했시. 그깟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모르지. 원래 사업 잘하던 사람이 너 만나고 나서부터 일이 안 풀리고 있어. 재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다혜가 이해를 못해요. 기태는 황당했습니다. 재훈이 무직이라는 걸 시부모들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다혜 앞에 섰습니다. 똑똑히 들어 며느리, 내년까지 애 안 가지만 이혼해, 알아들었어? 어머님.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제대로 며느리 역할이나 하고 어머님이라고 불러.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다혜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는 뭘 울어. 올 시간에 반성이나 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다혜에게 말했어요. 화장실 가서 얼굴 좀 씻고 와. 보기 싫어. 다혜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시부모와 재훈이
더 노골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저런 면을 이 어디서 데려온 거야? 시어보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재훈이 대답했어요. 애도 안 나는 면을 이가 어디 있어.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화장실에 1시간 넘게 나오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안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시부모가 떠난 후에도 재훈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창피하게 울기까지 하고 정말 한심해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재훈이 다혜에게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다혜는 계속 사과했지만 재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그 모든 걸 놓고 하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 영상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기태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작동하던 카메라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기태는 즉시 앱을 걷다 켜보고 와이파이 연결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떴어. 카메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고장 날 리는 없었어요. 얼마 전에 설치한 최신형이었으니까요. 기태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평소가 뜨면 바로 답장하는데 기태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기태는 참을 수 없어서 딸의 직장에 전화해봤습니다. 다희 씨? 아, 이번 주 내내 병가 내셨는데요? 동료의 대답이었습니다. 병가요? 무슨 병으로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태는 더욱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이 아프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없는 걸까요? 여보, 다희한테 연락됐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카메라도 끊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이상해. 혹시 직접 가보실래요? 기태는 고민했습니다. 괜히 가서 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기태는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딸이 사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딩동 딩동 초인종을 놀라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문이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다이안 아빠야, 믿으면 문 좀 열어봐. 기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기태는 옆집 초인종을 놀라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다의 아버지인데요. 혹시 며칠 전부터 집에 사람이 있는지 보셨나요? 아, 그 집이요? 며칠 전부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보통 저녁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기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한 3, 5일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밤 늦게까지 시끄러웠는데 말이에요. 시끄러웠다고요? 네, 남자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뭔가 던지는 소리도 나고 부부싸움인가 보다 했는데 기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들도 알 정도로 소리가 났다는 건 자신이 카메라로 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최근에 이사 가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냥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딸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다시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다혜야를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 너무 걱정돼. 기태가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기태가 돌아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 사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왔어요.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 확인하고 딸분 신분증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기태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정했습니다. 정말 걱정돼서요. 평소에 연락 잘하던 애가 갑자기 직원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며칠 전부터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혹시 임대인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어려워요. 대신 경찰에 신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태는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신고해야 할까요?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성인이 며칠 연락 안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기태는 자신이 녹화해둔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재훈의 폭력 시댁의 폭언, 그리고 다의 눈물. 이 모든 걸 경찰에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태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기태가 민원실에서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나와서 사정을 들었어요. 기태는 카메라 영상과 함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제 딸이 맞고 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건을 던진 것 같긴 한데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 그럼 이건 뭡니까? 딸이 울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영상도 일부만 있고 전후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기태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딸이 실종된 것도 수사 안 해주는 거예요? 실종은 48시간 후에 신고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 본인 의사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어서 기태는 경찰서를 나서면 절망감을 느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기태는 작업실로 들어가 오래된 장비함을 열었습니다. 전직 정보보안 장교 시절 사용했던 추적 장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비록 퇴역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꼭 찾아낼게. 기태가 다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기태는 먼저 다의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어요. 예전에 다혜가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찾아준 적이 있어서 배급 데이터와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GPS는 켜져 있네. 기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추적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신혼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충남 아산 외곽의 한 전원주택 지역이었어요. 아산, 재훈이 고향이 아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태가 기억을 되지 퍼봤습니다. 기태는 즉시 그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니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주변은 농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어요. 왜 거기에 있는 거지? 기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전원주택은 재훈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당장 그곳으로 가서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산에 다녀올게. 기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산요? 왜요? 다혜가 거기 있는 것 같아. 재훈이 고향집인 것 같은데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가시지 말고 경찰하고 같이 가세요. 경찰은 도움이 안 돼.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기태는 차를 몰고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김만현, 이만 정자튀현 이용장구 머릿속을 스쳤어요.
딸이 괜찮을까? 혹시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시간 후 기태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정말 외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농바 사이로 몇 채의 전원주택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기태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어요. 혹시 자신의 존재가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니 2층짜리 전원주택이 보였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건가? 기태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재훈의 차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재훈 명의가 맞았습니다. 기태는 집 뒤편으로 돌아가 담장 너머로 엿보려 했어요. 다행히 뒤쪽은 낮은 담장이어서 살짝 올라가면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기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마당 끝쪽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창문 하나가 철창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저건 뭐지? 왜 창문에 철창을? 기태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메인하우스에서 재훈이 나왔어요. 기태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재훈이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재훈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 먹어.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들린 목소리에 기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제발. 분명히 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늙은이가 재훈이 비우셨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실 거예요. 한 번만 닥쳐. 이용 같은 소리 하면 너 그날로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어? 기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저런 협박을 받으며 감금당하고 있다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 창고에서 나와 다시 메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기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철창이 있는 작은 창문 밑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다혜야, 누구세요?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야, 아빠야. 아빠. 다혜 목소리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빠, 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재훈이가 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죽인다고. 기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반드시 구해줄게. 그런데 여긴 언제부터 있었어?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여기로 데려와서. 지금 몸은 괜찮아?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빠 빨리 나가세요. 재훈이가 보면 안 돼요. 알았어. 일단 나갈게. 반드시 구해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 기태는 마음이 급했지만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혼자서 무작정 구출하려다가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기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기태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직 정보보안 장교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딸을 구출하고 재혼을 응징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로 돌아온 기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직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 정보보안 출신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김중사, 나야, 문대위, 기태가 오랜만에 군대 계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위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1시간 후 기태의 작업실에 3명의 중년 남성이 모였습니다. 김철수는 현재 보안업체 사장, 박민호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동욱은 상황이 이래 기태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부터 딸의 감금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네. 박민호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금까지 했다면 중범죄야. 김철수가 거들었습니다. 이동욱이 기태가 보여준 영상들을 분석했어요. 화질도 좋고 증거 능력 충분해. 이걸로 고발하면 승산이 있어. 하지만 직접적인 구출이 우선이지. 기태가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법적 조언을 했어요. 일단 긴급 체포 요청을 해야 해. 감금죄는 현행범 체포 가능하거든. 그런데 경찰이 움직여줄까? 김철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기태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동욱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 요즘 가정폭력 이슈에 관심 많잖아. 언론 기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여론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특히 CCTV 영상이 있으니까 임팩트가 클 거야. 박민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 분동이는 받아야 해.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일단 구출부터 하고 나서 생각하자. 기태가 결정했습니다. 4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고 동시에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박민호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 왔으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감금죄로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박민호가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다시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하네요. 피해자 위치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기태가 아산 전원 주택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즉시 아산 관할서에 연락했고 오후에 현장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편 이동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 신혼집 CCTV에 찍힌 면을 위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요. 요즘 신혼부부 가장 폭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인이 겪고 있는 일인데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올립니다. 그리는 일부 영상의 스크린샷과 함께 상황 설명이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조회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경찰을 신고해야죠. 어떻게 저런 일이 시댁도 공범이네요. 그 와중에 한 네티즌이 중요한 댓글을 남겼어요. 혹시 이거 재훈 씨 아닌가요?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 기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 네티즌은 계속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 맞으면 이 사람 전가도 있어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 폭행한 적 있었거든요. 이 정보는 박민호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가가 있다면 판사도 더 엄하게 볼 거야. 오후 3시 아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구조했고 다이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기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상태는 어때요? 외상은 크지 않지만 정신적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기태는 즉시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다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유였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 다이가 기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기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많이야. 아빠가 늦었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의사가 설명했어요. 할수 증상과 경미한 탑박상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온라인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기사한 거예요. 신혼집 CCTV 속 면을 이해 눈물, 충격적인 가정폭력 실태. 기사에는 여전히 실명은 없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시댁의 폭언 부분이 큰 화제가 됐어요. 애도 안 낳고 밥이나 제대로 해 맞아도 싸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인용되면서 여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해시태그 신혼집 CCTV, 해시태그의 가정폭력 근절, 해시태그 음연을 인권 재혼과 시대 측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재혼의 어머니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영상 니네 아빠가 몰래 찍은 거지? 고소하겠다. 하지만 기태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같이 보자. 우리 다 같이 영상 보자고 변호사 박민호가 거들었어요. 불법 촬영이 아니라 딸 보호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감금죄가 더 큰 문제죠. 예.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여성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시위가 계획됐고 이 사건이 상징적 사례가 됐어요. 기태는 딸을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보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리고 그 정보 하나가 내 딸을 살렸다. 일주일 후 다혜는 기태가 준비해둔 작은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많이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다혜가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만 보자. 기태가 딸의 어깨를 다루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글이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과 시대 갈등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신혼집 CCTV 논란, 가정폭력 은폐 실패, 심각, 시댁의 며느리 폭언마저도 싸바란 파문 정보보안 전문가 아버지가 구한 딸의 목숨.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물론 실명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구체적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대끓었어요. 재훈은 감금죄와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그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어요.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피해 사실을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약식 기소됐어요. 맞아도 싸라는 발언이 녹화된 증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기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시댁폭력에 시달리던 며느리들의 신고가 늘어났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상징적 사례로 삼아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였어요. CCTV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슬로건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 후 다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명을 조건으로 한 방송사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괜찮겠어? 기태가 걱정했습니다. 네, 아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다혜는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 처리됐지만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시댁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폭력인지 몰랐어요.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시댁에서까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잘망적이었어요. 그래도 참으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결혼하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아버님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혜가 잠시 멈춘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CCTV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걸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메시지가 강했어요. 인터뷰 다음 날 기태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가장 폭력 피해자 가족들로부터였어요. 저희 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저희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태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박민호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상담센터를 만드는 건 어때? 정보보안 전문가의 시각에서 가장 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번 일만 봐도 그렇잖아.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강금죄가 인정됐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시어머니는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면을 이주제이라고 중얼거려서 판사의 질책을 받기도 했어요. 다의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재혼 측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다이가 이혼 판결문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기태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6개월 후 기태는 정말로 가장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안전한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센터였지만 정보보안 전문가 나온 독특한 접근법으로 주목받았어요.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CCTV 설치 위치 추적 통한 녹음 등 합법적 방법 안내. 센터에는 연일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기태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혜도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피해자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한 상담자가 다 얘기해 말했습니다. 네,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저녁 기태는 센터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보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리고 그 정보 하나가 내 딸을 살렸다. 기태가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딸들을 살려야지. 그날 밤 기태는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자식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